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독감이 위험하다며 병원에 꼭 가야 한다며. 하지만 접종실에서 주사기를 들던 간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맞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초겨울로 접어든 새벽. 전남 목포 구도심 시장 골목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옥내젓갈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 73 바공네는 늘 하던 대로 셔터를 올렸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새벽이었습니다. 쇠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하나씩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젓갈통을 하나씩 꺼내 닫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바다 냄새가 섞인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유독 더뎠습니다. 평소라면 20분이면 끝나는 준비가 30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어제 다녀온 병원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내는 멈춰 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45년 동안 새벽마다 이 손으로 젓갈을 담고 손님을 맞이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프거나 기쁘거나 관계없이 이 손은 움직였습니다.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병원을 나서며 그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가게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최민수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를 법인으로 키우고 온라인 유통까지 넓히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포 젓갈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옥내 젓갈을 맛볼 수 있게 만들겠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쓰러진 지 8달이 흘렀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이 간병과 치료를 주도하며 집안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옥내는 그저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8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옥내는 다시 한번 손을 펴보았습니다. 떨림은 멈춰 있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눈빛만 봐도 거짓을 알아채고 목소리 톤만 들어도 불안을 감지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옥내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다 들킨다고 했습니다. 45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상대하며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지금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옆 가게에서 하나둘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배달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장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옥내는 젓갈통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멸치젓, 오징어젓, 명란젓. 45년 동안 옥내의 손을 거쳐간 맛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 냄새만 맡아도 옥내 젓갈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만큼 오래, 그만큼 깊게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는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옥내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젓갈을 담는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그 떨림을 감추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옥내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제 병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올랐고 시장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옥내는 손님을 맞이하고 젓갈을 담고 거스름돈을 건네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고요함 속에 불안이 섞여 있었고 일상 속에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옥내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이 옥내의 건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요즘 독감이 심하다며 나이 든 사람들은 특히 위험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며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한다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쓰러진 뒤 8달 동안 병원비와 간병 이야기는 수없이 했지만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먼저 챙긴 적은 거의 없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며느리는 치료비 이야기, 보험 이야기, 앞으로 계획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저녁마다 병원에 들렀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굳이 시간을 내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나섰을 때 옥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걱정해 병원까지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옥내의 감각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았고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으며 시간을 확인하고 일정을 주도하고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옥내가 내일은 어떠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약이 잡혔고 시간이 정해졌고 미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옥내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가는 날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으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직접 운전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새로 산 차였습니다. 까만색 수입차였습니다. 옥내는 차에 타며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고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말투는 밝았지만 어딘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시선은 며느리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접수부터 수납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옥내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접종실 앞 대기실에서 며느리는 시계를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옥내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눈과 손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는 손님의 손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불안한 사람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며느리의 눈빛과 손끝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노인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힐끗 보더니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옥내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고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접종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불편함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에게 그 감각은 쉽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접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옥내, 박옥내 어르신. 옥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옆에 붙어 함께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대기실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접종실까지 따라 들어오려 했습니다. 옥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접종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모든 것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옥내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때 주사기를 준비하던 간호사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간호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간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옥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며 평생을 살아온 장사꾼은 말보다 눈과 손을 먼저 보는 법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문 쪽, 복도, 다시 옥내의 얼굴. 간호사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옥내의 팔을 잡은 채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간호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삼킨 뒤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백신 아니에요. 지금 맞으시면 안 돼요. 제발 맞지 말고 나가세요. 도망가세요.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절박한 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옥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접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간호사와 옥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문밖 복도 끝에는 병원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복도에 서서 접종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좀 늦었어요. 빨리 맞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후에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원장은 문 밖에서 안쪽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압박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접종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간호사의 굳은 얼굴, 며느리의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병원장의 조급한 기색, 옥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전한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백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옥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운 척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옥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어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요. 그 순간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옥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옥내의 팔을 파고들듯이 잡았습니다. 옥내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옥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병원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원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옥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낮게 다급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출구.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그제야 숨이 깊게 터져 나왔습니다. 백신 하나 맞으러 왔을 뿐인데 마치 큰 사고를 간신히 피한 사람처럼 다리가 풀렸습니다. 옥내는 잠시 멈춰서서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해온 까만색 차가 보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차에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그저 조용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옥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익숙한 젓갈 냄새와 상인들의 인사가 잠시 마음을 붙잡아 주었지만 가게 한켠에 걸린 아들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들 최민수는 8달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를 법인으로 키우고 온라인 유통까지 넓히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포 젓갈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옥내 젓갈을 맛볼 수 있게 만들겠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쓰러진 뒤 집안의 중심은 서서히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인 관리를 맡았고 통장을 관리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옥내는 가게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는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나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업 승계, 재산 관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정리. 며느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세금 문제로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였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가업 승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재산 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 대표 변경 서류였습니다. 은행 계좌 관리 동의서도 있었고 부동산 처분 동의서도 있었습니다. 옥내는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쓴 적 없는 서명이 보였습니다. 필체는 비슷했지만 분명 자신의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옥내는 45년 동안 수없이 자신의 서명을 써왔습니다. 장부에, 계약서에, 통장에, 세금 신고서에. 자신의 서명은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박옥내라는 세 글자를 쓸 때 어디서 힘을 주고 어디서 빼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미 준비된 듯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가업 승계 동의, 법인 대표 변경. 모두 옥내의 동의가 필요한 문서였지만 이미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빈칸은 없었습니다. 날짜와 서명만 채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둘러 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약속도 잡혀 있고 세무사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볼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네요.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천천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늦으면 큰일 나요. 옥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내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병원 접종실에서 들었던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쓴 적 없는 서명과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백신도 서류도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내의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옥내는 그날 이후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따지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씩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계좌, 병원 기록, 법인 등기, 눈에 보이지 않던 흐름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기로 했습니다. 옥내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젓갈 장사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가게였고 손주들에게 남겨주려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제 끝을 보아야 했습니다. 옥내는 그날 이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안부를 묻고 병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면회와 간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외부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정해놓은 간병인을 교체하고 옥내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옥내는 새 간병인에게 당부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더라도 혼자 병실에 두지 말고 약물이나 치료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내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상세히 물었고 투약 내역과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달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묻지 않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옥내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의사는 모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수치, 투약 기록, 치료 경과. 옥내는 그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사본을 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상인회를 찾아갔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장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셔터를 올리고
저녁이면 함께 문을 닫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떡을 나눠 먹고 장사가 안 되면 서로 위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옥내는 상인의 간사에게 조용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서류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감정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옥내는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를 몰래 복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서명이 진짜인지,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 나왔습니다. 서명은 위조였고 문서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만약 옥내가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면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옥내는 그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접종실에서 간호사가 건넨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그 젊은 간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원 뒤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옥내의 침착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장과 며느리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접종실에 준비된 약물이 정상적인 백신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몇몇 직원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병원장의 압력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옥내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증거는 자신이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옥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난 45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옥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움직임이 반복됐습니다. 옥내는 숨을 멈추고 아들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옥내는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왔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신경계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옥내는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감정 결과, 병원 기록, 간호사의 증언, 병원장과 며느리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옥내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했고 새벽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며느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뿐 아니라 변호사까지 동행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단호한 표정으로 옥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법적으로 복잡해진다고,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투는 강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옥내에게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가업 승계와 재산 관리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지난번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구체적이었고 더 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조급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민수 생각해서라도 결정하셔야죠.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옥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와 변호사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병원 일정을 다시 잡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압박했습니다. 시장까지 찾아와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효도를 강조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려는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효부라고,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했고 문자는 캡처했고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는 모두 복사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 올 때마다 옥내는 가게 안쪽에 설치한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옥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싸움은 소리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로, 기록으로, 법으로 끝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무렵 옥내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소개받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옥내가 모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고,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도 공모 혐의로 함께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내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들을 지킬 수 있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이 보호할 겁니다. 할머니께서 모은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옥내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병실로 들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다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옥내는 아들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아들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내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위조된 서명 감정 결과, 병원 기록, 간호사의 진술, 며느리와 병원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녹음된 대화 내용과 복사된 서류들, 옥내가 몇 주 동안 조용히 모은 증거들이 모두 검찰 앞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한 것일 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고, 백신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했고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옥내의 서명을 흉내내 위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문 감정사의 소견서에는 필체, 필압, 획순 모두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조작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장과 며느리 사이의 오간 통화 기록에는 노골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 일정 이야기, 처리 방법 이야기. 간호사의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접종실에 준비된 약물이 정상적인 백신이 아니었다는 증언, 병원장이 압박했다는 증언, 며느리가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와 병원장과 만났다는 증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병원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고 접종실에서 사용하려던 약물의 성분이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신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투여되었다면 급성 쇼크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노인 대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실형 3년, 집행유예 없음. 모든 재산관리 권한과 상속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병원장도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옥내는 법원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무렵 아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은 점점 분명해졌고 눈동자가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손을 살짝 움켜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제거되면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신경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면회 오면서 병실에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아들의 몸이 편안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렸지만 곧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옥내를 보고 시선을 따라 움직였고 입술을 살짝 움직여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옥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는 재활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옥내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옥내의 삶은 다시 새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목포 구도심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고 옥내 젓갈 간판 아래에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젓갈통을 정리하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단골들의 안부를 묻는 하루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시작하는 새벽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옥내는 더 이상 사업을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획했던 온라인 유통도 법인 확장도 멈췄습니다. 대신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었습니다. 옥내와 아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가게, 단골들과 나눌 수 있는 정, 새벽마다 반복할 수 있는 일장.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재활병동으로 옮겨간 뒤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중에는 목발을 짚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나중에는 짧은 문장, 그리고 점점 더 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옥내는 매일 저녁 병원을 찾아가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단골 손님들의 안부를 전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고 옥내는 그 웃음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휠체어를 탄 아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장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옥내는 가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인사, 잘 돌아왔다는 환영, 앞으로 함께하자는 약속. 옥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배신할 때 정으로 맺어진 이웃이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가득했고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삶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남기는 일이라고. 그리고 내일도 그는 새벽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장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옥내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희망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벽이 올 것이고 시장에 불이 켜질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새벽을 지켜온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새벽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옥내는 꿈속에서 아들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젓갈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옥내가 평생 지켜온 삶이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삶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